지금부터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들과 사업으로 쪽박난 스타들의 모든 것을 사업 쪽박이 아이콘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동업자한테 배신을 채권단이 80억의 가압류 처분을 피도 토하고 굉장히 힘든. 진짜 상황이 심각했군요. 김혜숙, 빚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빚을 막기 위해서 결국 사채까지 집 두 채를 날리면서 이제 아하. 대본 보는 순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월세만 해도 100억, 인건비만 해도 90억. 진짜? 리얼리? 128억 원 가량의 빌딩을, 청담동에는 70억 원대의 빌딩을. 이분이요? 나도 놀랐어 사실은. 대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이게 한 4월쯤에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요거 시청률 올라가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채널 고정!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자. 어디 보자. 석천이 보자. 네? 보자. 왜 이래요?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 100점! 뭐가 100점입니까, 도사님? 저기. 보자. 희진이 보자. 집중하게 되네. 넌 200점. 뭔데요? 아니 살찐 거? 뭐 하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봤나 보네. 그죠? 영화 보고 지금 그거 패러디하는 거죠? 어디 보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사업 점수를 제가 한번 매겨본 겁니다. 뭐야? 사업 점수. 어쩐지 저는 패스하고 이준석 씨도 패스한 걸 보니까 네. 요 두 분 사업하는 거 맞네요. 뭐 두 분이야. 네네. 뭐 사업 쪽에는 또 젬병이지 않습니까? 순간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 욕먹을 상황인가 순간. 아, 저 욕하신 줄 알고. 아니요, 네. 욕은 예무로 시작하고요. 예. 젠으로 시작해요. 잼으로 시작해요. 예. 이희진 씨 되게 만족해 하나 봐요? 아니요, 400점은 나와야죠. 네. 근데 몇 점 만점인데요? 천점 만점이요. 완전 만족. 100점 만점에 100점, 200점이구나. 홍진영 씨가 이렇게 갑자기 메소드급 연기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디서 돈 냄새 나세요? 돈 냄새 맡은 스타들입니다. 네.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됩니다. 예. 없어. 냄새 안 나. 무치. 지금부터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들과 네. 사업으로 쪽박난 스타들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 야, 재밌겠다. 그쵸? 오늘 주제 정말 기대되는데요. 몸짱 스타 이훈 씨가 바로 세 번째. 헬스장 쪽박 때문에 정력 팬티까지 입게 된 사연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약 80억으로 추정되는 빚을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전화벨, 초인종,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짠하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업 실패를 이봉원 씨는 무려 6개의 사업에 연예계 생활 동안에 40번에 40번이요? 진짜? 40번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 홍진영 씨가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 엄마의 두 얼굴. 김혜숙. 빚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 오, 이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세다. 아니, 이분이 제가 아는 그 국민 엄마, 지금 김수현 씨의 드라마에 나오시는 그분 맞나요? 그렇죠,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씨가 사업을 하고 또 쪽박이 났다니 진짜 안 믿겨지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셨던 거죠? 네, 외식 사업을 했는데요. 뷔페를 운영을 했어요. 오. 여자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 나이 먹어가면서 애매한 배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엄마 역할도 아니고 중간 30대 후반쯤에 김혜숙 씨도 굉장히 연기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눈을 뜬 게 사업인데 그 첫 사업이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죠. 아니, 그러면 사업을 얼마나 오래 하신 건가요? 사업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한 5년 정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업은 처음에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현금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출발은 잘 했는데 일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돈은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경영에는 조금 무지해서 많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42세 때 완전히 사업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요. 이제 네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빚을 막기 위해서 결국 사채까지 쓰시고 그걸 막다가 안 돼서 결국 집 두 채를 날리면서 이제 사업을 좀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채를 쓰게 되면 이제 독촉 전화나 이런 것들 집으로 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벨, 초인종,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할 정도예요. 뭐, 이게 네. 뭐 저도 이제 외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돈이 필요할 때 빚을 좀 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은행에서 뭐 돈도 빌리고 이럴 때. 근데 정작 저 같은 사람들 막 그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이 야 빚도 능력이야. 뭐 될 수 있을 때 끌었어. 뭐 이런 얘기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근데 항상 불안해요. 혹시라도 이게 흔들리면 뭐 이 빚을 내가 어떻게 막을까, 정말 빚잔치를 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증이 생깁니다. 사실 충분히. 그 영화에 대사까지 쓰여질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전화를 받아서 아니 제가 갚으려면 저도 일을 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그 압박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를 적어도 하루에 한 2통 정도만 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상민 씨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어? 여기서 갑자기 소름이 쭉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어떻게 나와? 이게 타짜의 대본에 그대로 그래, 쓰였어요. 영화니까. 네. 이게 내가 들어서 이 경험담을 얘기한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이어. 마른 오징어를 짜봐야 물이 물이 어떻게 나오는데 나와?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김혜숙 씨가 얼마나 그 큰 고통을 받았을지는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은 김혜숙 씨는 돈을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네. 진짜 악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겹쳐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죽고 혼자였던 상황인데 일단 뭐 지방 행사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부를 정도, 배우신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했고 또 돈을 버는 것만큼 안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고 동전들을 모아서 방송국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0대 전부를 전부 빚을 갚는데 돈을 모으는데 다 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실 근데 정도로 진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진짜 상황이 심각했군요. 네, 정말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김혜숙 씨가 2차례 자살 충동을 느꼈지만 가족들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좀 세우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음악 듣지 말기, 뭐 울지 말기, 그리고 뭐 술 마시지 말기 등등 이제 너무 감상에 젖는 행동들을 피하면서 이제 그런 아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분이 진짜 참 더욱더 대단한 것은 자신의 실패를 아주 쿨하게 인정을 했다는 건데 아유, 다시는 뷔페 안 먹는다고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냥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또 이런 일을 어떤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걸로서 정말 인생이 뭔지 알게 됐고 또 지금의 그 배우 김혜숙이 되기까지는 정말 이런 실패가 좋은 밑거름이 됐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숙 씨가 원래도 연기를 잘했지만 어떤 단계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거듭나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연기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혜숙 씨의 연기의 정점이 됐던 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2000년에 가을 동화, 송혜교, 송승헌 씨 주연했던 작품이죠.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로 국민 엄마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도 영화 해바라기 같은 데서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엄마, 좀 특이하죠. 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동성애 아들을 품어주는 엄마. 그리고 박쥐, 너무 잘하셨어요. 영화 박쥐도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사는 거의 없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렇게 연기해내는 김혜숙 씨 특유의 그런 어떤 표정 연기, 아주 괴기스러운 엄마 역할을 해서 김혜숙 씨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강의시켜줬죠. 본인만 대단한 배우인 게 아니라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남자 스타들은 모두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 대배우를 탄생시킨 국민 엄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자지간으로 출연했던 배우들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보세요. 깡철이의 유아인, 사랑주의보의 차태현, 우리 형의 원빈, 무자식 상찰자의 하석진, 얄루, 해바라기의 김여원 씨까지 유후. 모두 스타가 됐죠. 유후. 지금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럼요. 일단 안 듣고 올 것 같은데. 아니, 영원히 근데 이 모든 배우들이 이미 스타였는데 김혜숙 엄마 역할, 김혜숙을 만나서 훨씬 더 주목받는 배우로 뜬 거잖아요. 자리매김. 네. 자리매김. 그래서 국민 엄마란 칭호 말고도 한류 엄마란 얘기가 한류 엄마. 아,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 스타들은 대본을 받을 때 출연료를 의논하기 전에 저희 엄마는 어떤 분이 그래. 아, 뭐 물어보긴 엄마가 날 해요. 만드시는 네. 거야. 엄마 역할이 있을 때 저희 엄마는 누굽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왜냐면 김혜숙 씨가 나의 엄마가 되면 지금까지 모든 남자 배우들이 스타가 됐으니까. 한류 스타가 네. 됐는데. 그렇겠네요. 네. 지금도 근데 지금 국민 엄마로 김혜숙 씨가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시죠? 네, 네. 지금 김혜숙 씨가 김수현 사단이에요. 유명한 김수현 작가의 맞네요. 사단인데 지금 김수현 작가 드라마가 그래 그런 거야 지금 방영 중이잖아요. 주말극 네. 여기 지금 출연 중이고. 김혜숙 씨의 이 실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몰랐어요. 이미 과거는 털어내고 지금 굉장히 잘 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사업으로 망했던 과거는 훌훌 터시고 네. 연기로 더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풍문입니다. 사업 쪽박이 아이콘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연관 검색어가 동업, 배신, 사기. 누구예요? 제가 정말 기차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그 연관 검색어 옆에 네. 홍석천도 나옵니다. 그럴걸요? 아, 그래요? 네, 나와요. 나도 나올 텐데. 네. 나오겠죠. 바로 신동엽 씨입니다. 예. 신동엽 씨 하면은 또 쪽박 스타잖아요. 네. 예, 신동엽 씨 좀 아세요, 최대웅 작가님? 서울예전 개그 동아리였는데 이성민 씨가 보고 방송하자고 와서 바로 SBS 개국과 동시에 그 레일맨 안녕하시렵니까로 바로 인기가 떠가지고 지금까지 1등을 달리고 계신데요. 사실 요즘에 MC의 패턴은 신동엽 씨가 만들어놨다고 봐도 되고요. 출연료도 이분이 다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사업만큼은 또 롤러코스터처럼 하향 곡선을 많이 그렸죠. 안타깝게. 아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죠? 신동엽 씨가 처음 했던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요.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렸어요, 시작부터. 사실 신동엽 씨 2004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DY,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DY 엔터테인먼트를 차렸는데, 근데 이 DY 엔터테인먼트가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유재석 씨라든가 노홍철, 아나운서 출신 강수정 MC 있죠. 송은이 이런 그 동료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신동엽 씨의 그 DY 엔터테인먼트가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정말 매머드급 MC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스톡 옵션, 그러니까 코스닥을 목표로 꾸렸던 엔터테인먼트 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식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고, 그 고등학교 선배였던 이분이 이제 신동엽 씨 말에 의하면 대주주는 신동엽 씨지만 또 일대주주는 신동엽 씨지만 대주주였던 그분이 배신을 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신동엽 씨가 경영권을 뺏고 다른 데 넘겼다는 이제 그 당시에 팬텀이라는 그 다른 기획사가 있었는데 이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아, 그럼 결국은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한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MBC 유명 예능 PD였던 은모 PD하고 다시 신동엽 씨가 손을 잡고 이거를 되찾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았는데, 신동엽 씨는 거꾸로 오히려 경영권 복구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사기로, 그러니까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아마도 신동엽 씨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때 이제 저랑 프로를 같이 했거든요. 경제비타민이라는 프로를 같이 했는데, 그 신동엽 씨는 사실은 약간 이수만 씨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그런 걸 이룩했는데 우리 MC들도 이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름도 SM이니까 이제 이것도 동엽 DY로 해가지고, 역시나 이 연예인들은 순진해요. 그 정말 저희들 사이에서는 신동엽 씨 IQ가 1500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송 IQ가. 근데 역시 이 회사 같은 IQ는 그쪽에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만나면. 사업에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얘기가 안 들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신동엽 씨가 그 동업자한테 그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연예계의 판도가 지금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 당시에 신동엽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유재석 씨와 모든 분들이 이 회사에 합쳐졌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이거는 끝났다. 뭔가 정말 이제 빅4가 탄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회사가 이제 크게 뭐 보도되고 막 이럴 때 정말 나 같은 이렇게 미천한 저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은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워낙 대단한 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으로 본인들이 했기 치면 그 때문에 회사가 잘 됐으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FNC 엔터테인먼트 정도 위상은 주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이에요. YG처럼 그러니까 YG의 진짜 견줄 수 있을 만한 음악이 아닌 예능의 엄청난 회사가 됐을 수 있어요. 당시 뭐 스타급은 전부 거기에 소속돼 있었어요. MC 중에. 아니 근데 유재석 씨가 신동엽 씨와 다소 좀 불편한 관계라는 건 뭔가요? 신동엽 씨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랑 얽힌 좀 오해를 풀고 싶다고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기를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신동엽 씨랑 유재석 씨가 굉장히 형 동생이라고 할 만큼 아주 돈독한 관계였는데 그 신동엽 씨를 믿고 유재석 씨가 이 회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신동엽 씨가 쫓겨난 이후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 주식이 점점 떨어지고 또 뭐 좀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막 빚이 늘어나면서 이제 채권단이 80억의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6억 4천만 원이라는 출연료를 정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엽 씨는 아무래도 좀 유재석 씨한테 좀 민망하고 불편한 상황이 됐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예. 사업이 이렇게 기울면서 또 배신자와 또 사기를 당하면서 다른 또 동료들이 신동엽 씨를 오해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힘들게 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시상식에서 유재석 씨가 사장님 안녕하셨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랜만에 봅니다라든가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굉장히 그 돈독하던 관계까지 흔들리고 그러니까 신동엽 씨 자기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너무 그분 굉장히 유쾌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녹화 끝나면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 막 술 먹어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하면서 이 정도로 데이면 한번 그만둘 만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신동엽 씨는 그만두죠. 못 그만뒀죠. 또 넘어갔죠. 2008년도에요. 이제 다이어트 신발 사업의 투자자로 이제 사업을 다시 또 시작하셨는데 이 신발 런칭 쇼를 할 때만 해도 신동엽 씨가 투자한 회사다. 후광이 엄청 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이 회사는 전혀 마케팅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기존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비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 가맹점 오픈도 조금 늦어지는 등 연쇄적으로 일에 약 좀 차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가맹주들에게 4억 6천만 원 가량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제 이거를 돌려주지 못해서 결국 피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때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때도 저랑 프로 할 때인데 신발이 다이어트 신발인데 약간 가제트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맞아, 점핑하는 거 같아. 가제트 이렇게 신발이 나와가지고 늘어진 가제트처럼 생겼어요. 고장난 가제트 발견. 그냥 미관상으로 안 신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신동엽 씨가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폐가 말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한 8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국 두 번째 사업도 망했죠. 망했네요. 네, 잘못됐죠. 그래서 신동엽 씨가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은 하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그러면은 진짜 신동엽 씨는 그 지금 그 돈을 빚을 아직도 다 못 갚고 계신 건가요? 저 죄송한데 빚을 아니고 빚을. 빚을 예.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예. 그래, 빚을 버는 거잖아요. 맞죠. 빚이지. 예.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그럼 그 신동엽 씨는 아직도 그 빚을 못 갚고 계신 건가요? 제가 또 돈 빌려드리는 거 그런 거 좀 하거든요. 자, 2014년도에 약 80억으로 추정되는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진짜 빚이 80억이나 됐냐라고 놀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홍대 근처에 월 4천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128억 원 가량의 빌딩을 갖고 있고 어딘지 알아요. 네.
청담동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약 70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주식도 상당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동엽 씨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지만 SM CNC라는 그 SM 자회사예요. 연예 기획사인데 여기에 주식을 19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SM CNC는 여기에는 지금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기 씨 있고. 강호동, 이수근, 김병만, 장동건. 김영철 씨도 거기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직접 했던 그 유명한 연예인들 데리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잘 나가는 데인데 1분기에도 뭐 순이익이 90억 정도 났다고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좀 치솟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동엽 씨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우리 동엽 씨는 오뚜기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연이어 실패하면 정말 사람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질 수가 없는데 정말 오뚜기처럼 불뚝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부러운 얼굴이신데요? 저요? 아, 부럽죠. 근데 이상민 씨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금방 일어설 때. 결혼을 잘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결혼 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잘 돼 보겠습니다. 그 신동엽 씨가 뭐 아까 말했지만 데뷔 때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정자 씨랑 콤비를 이루면서 SBS가 사실 신동엽 씨 때문에 살아났어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기쁜이 토리라든가 뭐 엄청난 히트작을 많이 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업을 했나요 혹시? 아니요. 대마초. 그렇죠. 1년간 있었죠. 이걸 11개월간의 또 자숙 기간을 했습니다. 그 자숙 기간 이후에 다시 복귀에 성공은 하게 됐죠. 신동엽 씨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네. 러브하우스 같은 또 좋은 코너가 그치. 신동엽 씨가 또 따뜻해요 진행이. 그래가지고 러브하우스 그다음에 헤이헤이헤이 또 특유의 그 디테일한 변태 연기. 그건 뭐 독보적이죠. 맞아. 국내에 대체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좀 실패했던 퀴즈 프린스라든가 오빠 밴드, 샴페인 뭐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샴페인 등등 하면 내려갔다가 또 내조를 받아서 요즘에는 다작으로 불후의 명곡 안녕하세요 동물농장, SNL 코리아. 동물농장 효자입니다. 신동엽 씨 하는 게 뭐 있어? 강아지가 다예요. 신동엽 씨가 그래도 옛날에 SBS 출연 안 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어요. 네. 동물농장을 했습니다. 이걸 왜 안 하냐고 이 좋은 거를. 방송 내가 프로잖아요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SBS 안 한다며요? 그랬더니 이걸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동물을 동물농장. 사랑하니까. 아 진짜 맞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네. 동엽 씨 출연료 얼마 받는지 안 궁금합니까? 아, 출연료 안 궁금합니까? 출연료 한번 공개해 주세요. 아시는 이재 분. 씨는 얼마 받으세요 여기서? 이만큼 예민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엽 씨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당황했네요. 맞네요. 당황했네요. 뭐 사실은 이제 지상파보다는 종편이나 케이블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고 지금 뭐 1,000에서 1,300 정도도 받을 수 있다. 거의 최고가다. 종편하고 케이블에서 이렇게는 들리곤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당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8개를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요. 이거를 곱하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빚을 금방 갚았겠네요. 금방 갚았겠네요. 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신동엽 씨가 이렇게 빚을 갚고 또 잘 네. 풀리게 된 거의 결정적인 계기는 결혼이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빚도 다 갚고 이러는 데는 사실은 부인인 선혜윤 PD의 공이 큽니다. 선혜윤 PD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방송을 해라. 가리지 말고 해라.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프로 하셨을까요? 그럼요. 그런 같이 선혜윤 PD가 무릎팍고 PD였어요. 전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때 선혜윤 PD가 맨날 그랬어요. 그때 좀 신동엽 씨가 좀 사업으로 힘들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프로그램 안 될 텐데 우리 오빠 막 같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무조건 해라 그랬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일단 수입이 걸리죠. 출연료가. 두 번째, 다른 일을 안 하겠네요. 다른 사업을 안 하겠네요. 딴짓을 안 하는. 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80억이나 되는 거대한 빚을 갚는 데는 신동엽 씨가 아주 결혼을 잘합니다. 좋다. 이 신동엽 씨는 지금의 아내인 MBC 선혜윤 PD에게 결혼 전에는 큰 빚이 있다는 거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모르겠어요. 큰 빚이 있다는 걸 아예 전체적으로 숨겼는지 이제 어느 정도지 아니면 80억이면은 일부분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없죠. 예. 예. 근데 이게 결혼 이후에 정말 혼자 해결하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통장과 도장 모두 아내에게 맡겼는데 그 이후로 그냥 승승장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동엽 씨 어떻게 그분과 만나게 됐나요? 네, 신동엽 씨가 그 선혜원 PD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방송국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가 이 선혜원 PD를 만났을 때 신입사원이었대요, 선혜원 PD가. 근데 이후에 이제 회식을 할 때마다 이 신입사원 불러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다른 여자 PD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선혜원 PD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가 자기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1년 동안 사귄 다음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 1남 1년을 출산해서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성민 씨, 네. 내일부터 엘리베이터 좀 약간 기웃기웃 한번 해보세요. 아유, 진영 씨가 얘기 안 해도 예. 아유, 오늘 녹화 끝나고 나서 네. 밤새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밤에 잠을 아니. 못 자거든요, 외로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MBC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우결을 했을 그치, 때도 우결, 맞아, 맞아. 네, 네, 우결 그래서 PD.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언니인데 성격이 완전 소크예요. 소크. 네, 굉장히 좋아하는 과예요. 우리가 어디 우리가 좋아하니까 딱. 그래서 네. 사실은 신동엽 씨는 워낙에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화가 끝나면 웬만큼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다들 모아서 술을 드시죠. 네, 술 한 잔씩 맞아.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 친구 입장에서는 야,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아? 뭐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아,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뭐 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해줘. 그러고 딱 어느 시간이 되면 얼른 끝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 PD가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몇 시까지는 끝내고 와라. 요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되면 사라져요. 맞아요. 계산하고 사라져요. 자, 아무튼 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신동엽 씨 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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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혜숙 씨, 신동엽 씨에 이어 또 쪽박 스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분이요? 이분 진짜가 나도 놀랐어. 리얼리? 진짜. 몸짱 스타 이훈 씨가 바로 세 번째 쪽박 스타입니다. 이윤, 헬스장 쪽박 때문에 정력 팬티까지 입게 된 사연은? 어머, 제목이 좀 너무 야릇합니다. 네. 뭐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력 팬티라네. 그러니까요. 이훈 씨가 서울의 달에서 맺은 인연 네. 기술감독 정두홍 씨죠. 근데 2005년도에 함께 헬스클럽을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8년도였죠. 독립을 해서 뭐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사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한 8년 동안 6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잘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월세만 해도 100억.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90억. 굉장히 번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잘 되지만은 않아요. 꼭 무슨 사건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이제 이훈 씨가 600평 뭐 임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를 받았던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나가라라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헬스장에 이유는 명도 소송 중이라고 이렇게 맨날 뭔가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헬스 회원들이 불안하잖아요. 환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한 10억 정도 손해가 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이윤 씨가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업이 본인의 실책으로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은 거죠. 운도 굉장히 나빴어요. 경기는 좋지 않았음에도 그 체력 관리하려는 그런 붐이 일어가지고 이훈 씨가 굉장히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임대 관련 문제가 꼬이는 바람에 이제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명도 신청 중에 또 아주 친한 동생 같은 후배가 이름만 좀 빌려달라 해서 도봉구에다가 이훈 이름을 건 스포츠센터를 다시 하나 또 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후배가 이름이 이제 이훈 씨 걸렸으니까 이훈 얼굴 보고 다들 회원들이 가입을 했는데 먹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또 한 번 이훈을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이혼이 다 뒤집었었죠. 그래서 뭐 회원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이혼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훈 씨가 정말 사업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서 반지하 생활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정말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그렇죠. 내가 빚을 지지 않았으나 결국은 빚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서 위궤양, 스트레스로 위궤양으로 막 피도 토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인이면 파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훈 씨는 이제 연애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벌고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빨리 빚을 갚고 연기에 전념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훈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예,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떤 거든 잘 팔 자신 있으니까 쇼 호스트로 자기 쓸 수 있으면 좀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홈쇼핑 관계자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야,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아까 홍진영 씨가 말씀하셨던 그 정력 팬티 모델은 왜 하게 된 거죠? 아까 얼핏 이상민 씨가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는 이 노래란다. 라디오스타에서 고백하셨는데요. 네. 그 직원들 퇴직금 갚으려고 홈쇼핑에서 이제 정력 팬티 모델을 홈쇼핑에서 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려고 뭐 정력 팬티 뭐 모델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이윤 씨 같은 경우에 사업 말고도 좀 잡음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거 어떤 거죠? 현역 입영 취소 소송이었는데요. 2000년에 SBS 드라마였죠. 천사의 분노 주인공이 내정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입영을 하게 되면서 중도 하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제 나중에 고 박용화 씨 그리고 나중에는 안정원으로 교체가 됐죠. 당시 이훈 씨는 아내가 임신을 했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했고 지금 생계 곤란하다라는 생계 곤란의 이유로 그런 소송을 냈어요. 근데 국가는 아내가 이런 부양 능력자인 만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죠. 예정된 날짜에 입대를 해라. 그러니까 사업 실패로 반지하까지 살게 되고 군 문제로 그 아내분까지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신동엽 씨에서 이훈 씨도 정말 결혼을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니 도대체 이훈 씨와 결혼한 아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사죠. 날개 잃은 천사? 네. 천사를 찾는 사람. 야, 한 질문에 노래가 두 번. 세상에. 이 정도면 뮤지컬 아니에요? 자, 아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훈 씨의 아내는 시립합창단 출신의 소프라노 김혜진 씨입니다. 중학교 때 만났는데 중학교 때 이훈 씨가 첫사랑으로 이분께 완전 반해버렸대요. 이분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셈인데 2년 선배인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후에 무려 7년이나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아내분은 이훈 씨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고 대학생이 돼서야 이젠 만남이 잘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훈 씨의 아버지께서 좀 보수적이셨나 봐요. 연상은 안 된다. 아버님. 정말 오케이. 아버님. 큰일 나셨다. 그래서 연상녀와 결혼을 반대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이훈 씨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내분이 나타나서 귀찮게 굴면서 계속 깨우더래요. 왜 그러지? 그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깨는 순간 창문을 딱 봤더니 칼을 든 도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아내의 꿈 때문에 아내가 내 목숨을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이젠 정말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훈 씨와 아내분은 처녀 불화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겠네요. 아니 제가 그 이훈 씨를 잘 알잖아요. 예. 이훈 씨의 풍문 하나 제가 여기서 하나 툭 던질게요. 네. 써야 됩니다. 이훈 씨 택시비 73만 원 낸 사연. 뭐예요? 네. 오? 네. 제가 부산까지는 택시 타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나와요? 그때 되게 오래됐는데 몇십만 원이었는데 몇십만 원이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70몇만 원이면은 왕복을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왕복은 아니고요. 한 바퀴 돌았나요?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에 김구라 씨하고 이훈 씨하고 저하고 이제 김구라 씨 후배
이제 하는 그 레스토랑 사인회를 좀 가달라고 좀 부탁을 받아서 그냥 가줬어요. 가서 이제 사인회하고 저녁 먹고 저녁 끝나고 이제 술을 한 잔 더 하게 됐어요. 이제 이훈 씨가 기러기 아빠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녁 몇 시에 와이프랑 영상 통화를 해. 그걸 이훈 씨가 이렇게 기분 좋게 술 먹다 보니 까먹은 거예요. 어쩔? 네. 근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요. 왜? 술을 먹다가. 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가야 될 것 같아. 왜? 지금 영상 통화를 안 했어. 와이프랑.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잖아. 아니야, 여기서 하면 죽어. 집에 가서 집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오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느니 빨리 집에 가서 자느라고 못 받았어 하고 전화를 영상 통화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더니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택시를 잡더라고. 왜? 자기 매니저 있는데 깨워서 차를 타고 가는 시간도 아끼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모험 택시가 잡힌 거야. 근데 본인은 그게 모험 택시인지도 몰랐대. 모험 택시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거예요. 도착했을 때 전화 왔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들 좀 있으면 입금 좀 시켜달라고. 어떻게 모범이어서 비싼 70몇만 원이. 모범. 70몇 택시비가. 근데 이런 정도면은 그 전에 아주 큰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남편으로서 이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 그래서 70몇만 원의 택시비까지 내면서 이거 부인은 모르고 계실 텐데 그냥 진짜 자다가 전화 받은 걸로 오해하고 계실 텐데. 근데 여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보다. 근데 이훈 씨가 진짜 이훈 씨가 와이프 잘 만났고 또 와이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와이프를 실망시키지 않게 그럼요. 하려고. 바로 한 걸음에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아직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2014년에 이훈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현미밥 도시락이랑 닭가슴살 이런 식품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자기 몸짱이니까. 건강 다이어트. 그런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걸 아직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훈 씨가 모델이 된 이후에 판매량이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러네요.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MC로 복귀도 했고 SBS 아침 드라마로도 새롭게 연기자로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 소식인데요? 어쨌든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 실패를 겪고 다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훈 씨를 저희 풍문쇼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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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사업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사업에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은 가장 사업에 작게 실패한 사람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3위는 이봉원 씨입니다. 이봉원 씨요? 이봉원 씨는 무려 6개의 사업에. 자, 첫 번째, 단란주점. 단란주점을 오픈하자마자 심야 영업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두 번째는 백화점 커피숍이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어때요? 세 번째 사업으로 돌입하는데 백화점 전문 식당가에 삼계탕집을 건물을 짓기도 전에 백화점에 부도가 났습니다. 네 번째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에요. 당시 소속사 그 연예인들이 박준규 씨, 김구라 씨, 노숙자, 이선정 씨 이렇게 있었는데 김구라 씨가 이봉원 씨랑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잘 됐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연기학원. 선생님이 8명인데 학생이 8명이었다. 아이쿠야.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네, 계속해서 2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2위는 바로 사업 10개에 실패한 장동민 씨입니다. 10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온라인 할인몰 스타디시를 하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계시고요. 또 극가의 거 세차장을 했는데 3개월간 했는데 본인 차 한 대 세차했다는 소문이. 그리고 극가의 거 대충 묻어 상조회사. 좀 성의 없어가지고 망했다 하고 또 개그 여행사 오픈을 했는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제주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필리핀을 가라고
권유해가지고 또 망했다고 하고 또 갈비집을 했는데 멍청이 갈비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멍청하게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이런 얘기는 다 본인이 채널A 토크쇼에 출연하셔가지고 얘기를 한 얘기라고 합니다. 대망의 1위 이제 좀 발표해 주셔야죠. 네, 대망의 1위. 저도 놀랐습니다. 서경석 씨입니다. 서경석 씨는 지금 18년 동안 연예계 생활 동안에 40번에 40번이요? 아니 잠깐만요. 18년 동안 정말 40개의 사업을 망할 정도면 1년에 몇 개를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스타 강사쇼라는 프로그램에 서경석 씨가 나와서 40번의 사업 실패를 했으니 나는 헛똑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봤을 때 본인도 이 40개를 나열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 삼겹살 1999년도에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군입대 100일 휴가를 나왔을 때는 이미 폐업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인데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후에 2억 5천보다 더 큰 돈을 잃고 맙니다. 주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스크린 골프장. 1년 만에 그 투자금을 전부 다 돌려주고 지금 혼자 하고 계시고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아침부터 밤까지 끝날 때까지 직접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서경석 씨는 20대를 사랑하는 청춘들이 자신처럼 머리만 믿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담을 고백했다는데요. 그런 서경석 씨의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께 많은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상민, 이상민, 이상민 씨입니다. 네. 아니, 이상민 씨는 5번의 사업 실패, 갚아야 할 빚이 무려 69억 8천. 그러나 현재 고정 프로그램만 6개, 게다가 KBS 출연 정지 해제로 공중파까지 진출했죠. 축하드립니다. 이상민!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 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빚도 성공이에요. 그럼요. 능력 있어야지 빚 생기죠. 그러면 우리 패널분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과연 이상민은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대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후문등 켜주세요. 이거는 뭐 튀는 것도 쪽박일 수 있다 봐. 네네. 그동안 뭐 너무 많이 벌었는데 그 번 거에 몇 배를 또 까먹었잖아요. 네. 그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쪽박일 수 있어요. 또 꺼요, 저는. 저기 저 팔 아프니까 이거 껐다 껐다 하는 거 먼저 하고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더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씨 류를 많이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이상민 씨 류에게. 아, 저의 류 정환, 박정은, 박재훈 또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이름을 대지 말아야 하는 그분 뭐 이렇게 많이 더 저는 한 4년 정도 지켜본 후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켜봐 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지 못하게 예, 하고 서로 그러면 이제 4년 뒤에는 저는 그때 확 키겠습니다. 되게 최대웅 작가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지켜봐 주는 게 지금 저의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지켜본대요. 네. 지켜본대요. 네, 또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을 지켜봐야 된다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왜 4년이 됐잖아요. 2011년에 음악의 신하고 지금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더 진짜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전에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음악적으로 근데 이미지가 사실 업계에 들어오는 정말 좋지 않았던 이미지가 굉장히 악소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그게 다 정화가 됐고 지금 이제 한 번쯤 말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예인은 앞으로의 이미지 뭐 칭찬합시다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부터 유혹이 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공중파도 진출하고 MC로도 진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다시 사업하자, 조심하세요. 음악하자 이런 유혹들이 오는데 지금 4년은 다지는 기간이고요. 이제 4년 정말 또 그러면 3년쯤 지나서 또 4년을 계속 갱신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대박이 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결론이 났네요. 이상민은 대박이고 대박이야. 얼쑤.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 홍석천. 음식으로 세계에 진출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외에서 정말 대박이 났는데요. 3년 전에 이미 전국에 200호점이 돌파했어요. 와. 고깃집은 400억에 이른다고 하고요. 치킨집은 3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들도 모르는 약하게만 해봐. 궁금하네요. 2억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76억을 가입했어요. 우와.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두 번째 풍문입니다. 강호동 예능 대신 음식으로 세계 진출하다? 빠밤! 아니 예능 프로그램도 네. 아니고요. 음식으로 세계에 진출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궁금하네요. 네. 강호동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그 외식 사업에 손을 댄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호동 씨 이름을 건 자신의 브랜드를 건 외식 사업인데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678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숯불구이라든가 아니면 뭐 슬로우 푸드 또 분식집 꼬치구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브랜드로 사업을 넓혔는데 강호동 씨 고깃집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도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이라던가 미국에는 뭐 여러 도시에 있고요. 제가 지난 2월에 풍문 취재 때문에 하와이 갔는데 거기도 678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 갔지만 뭐 갈 엄두가 못 내는데 보면 60불 노래가 굉장히 와. 그래서 앞으로도 강호동 씨 프랜차이즈점은 내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연예인 중에 이런 프랜차이즈를 가장 크게 하는 연예인이 바로 강호동 씨가 아닌가. 아니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예,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호동 씨가 이제 678이 가장 많이 알려진 외식 사업인데 여기 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치킨인데요. 오. 치킨 브랜드 역시 이제 대박을 맞았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이미 전국에 200호점이 돌파했고요. 야.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프로젝트를 크게 이제 벌일 계획인데 특히 린킨 파크맨 그 조한이 그 전체 10%를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성공을 크게 했는데 앞으로 굉장히 그 전망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강호동 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요 678 김기곤 대표라고 있어요. 그분과 강호동 씨가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갈비집을 차렸을 때 이제 강호동 씨가 종종 그 집에 갔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술도 한 잔 마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우리가 먹는 장소로 한번 1등을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2005년부터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강호동 씨 하면 사실 저희한테는 막 MC 그리고 되게 파워풀한 막 그런 진행 솜씨나 이런 걸로 많이 익숙한데 왠지 사업하면 잘하실까 되게 궁금한데 우리 작가님은 프로그램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네네. 것 같아요. 어때요? 그 강호동 씨는 사업하시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게 좀 제가 뭐 강호동 씨의 사업 스타일은 모르겠는데 이제 MC나 개인적인 스타일을 보면 강호동 씨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서양 사람 같은 사람. 셈에 밝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프로 선수 생활을 10대 후반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셈에 흐릴 것 같지만 셈에 밝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뭘 요구했을 때 일단은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봐요. 강호동 씨의 최고의 매력입니다. 뭐 재지 않고요. 형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한번 해봐요. 그거는 약간 추진력이 그리고 또 강호동 씨는 제작진이 뭘 요구했을 때 잘 순응해 줍니다. 뭐 잘 나가는 MC니까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제작진들이 많은 걸 연구했다라는 걸 알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해줍니다. 근데 강호동 씨가 평상시에 뭐 아까 말한 그 갈비찜 사장님도 있었지만 오모가리 김치찌개 사장님도 있고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 사장님들의 얘기를 선후배로 돈독하게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잘 가지고 아마 사업에 임하지 않았나. 제가 뭐 사업까지는 같이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그 MC 패턴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또 수입이 좀 약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고깃집은 가맹점 매출 수입이 400억에 이른다고 하고요. 치킨집은 3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해외에서 정말 대박이 났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점이 일 매출 1,300만 원, 그리고 중국 대련 지점은 오픈 당일에 750만 원 수입을 올렸고요. 오픈 초기에 일 매출이 55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지분 33.3%를 가지고 있는 678의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우리 강호동 씨의 그 678이 어느 정도라고 소문을 들었냐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줄을 서야
실제로 제가 LA 갔었거든요. 근데 LA 가서 그 강호동 씨 식당을 가면요. 정말 한인뿐만 아니라 정말 백인들 너무 많이 줄을 서고요. 거기 진짜 빨리 들어가고 싶어갖고 막 매니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실제로. 네. 그리고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네. 프랜차이즈 자체를 되게 높게 봐요. 우리 한국과 달리 한국에는 막 프랜차이즈다 이러는데 되게 이게 또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6, 7, 8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식당, 한국의 그 직접 구워서 삼겹살집의 어떤 그 분위기가 해외에선 그렇게 좀 멋있고 보기 좋고 되게 생소하다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갔을 때 강호동 씨의 그 브랜드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도 정말 대박 나는 게 그 한인타운이 32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인데 좀 한가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백정이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리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기를 직접 구우면서 뭐 언론에도 소개되고 막 이러니까 그 집, 강호동 씨의 집을 안 가면 미식가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최고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극찬을 많이 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LA 타임스, 뭐 BBC, 경제일보 이런 데서 극찬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냥 한국에서 막 이렇게 잘 됐다 그냥 바라보는 시선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야, 그럼 한국의 로버트 드니로네요. 로버트 드니로가 그 일본의 유명한 셰프하고 같이 손잡고 그 뉴욕에 이제 스시집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거의 강호동 씨가 이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강호동 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돼지고기를 택했냐. 혹시 뭐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 뭐 대랑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강호동 씨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소고기는 좋은 고기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대요. 아무리 좋은 손님이 와도 좋은 고기를 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돼지고기는 고기의 편차가 적다라는 거죠. 입니다. 네, 강호동 씨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멋진 MC분으로서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정말 재도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호동 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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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업하면 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풍문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누구죠? 바로 누구죠? 자, 짠! 홍석천 씨입니다. 죄송한데 인정. 강호동 씨 나가다가 저로 내려가면 굉장히 급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로 인정하는 게 네. 홍석천 씨 하면 정말 이태원의 황제. 정말 아, 물식업계의 큰 손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풍문이 있습니다. 뭐요?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 홍석천. 알고 보면 이태원 재벌이다? 이렇게 또 풍문의 주인공을 예. 직접 모시게 되는군요. 이태원에 이렇게 엎어지면은 홍석천 가게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아 진짜 다들 저를 너무 과소평가해 죄송합니다. 네, 혼났어요.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쪽하고는 전혀 네. 상관없는 우리 네. 이준석 씨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혹시? 홍석천 씨요? 네. 제 생각에는 대박 낼 수 있죠. 어. 저희 아버지 집이 이제 이태원에 있으니까 이태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어떤 음식 문화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어느 전까지 정도 전까지는. 근데 홍석천 씨가 브랜드 가치를 키워놨고 거기다가 뭐 방송 노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음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볼거리 먹을거리 다 합쳐져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아이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태원 갈 때 우리 막 이미테이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태원은 UV와 홍석천이 띄웠다 빠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방송 감각이 좀 생겼네. 그래. 잘한다 이진. 고마워요. 투자 좀 해줘. 재벌 맞나요? 아, 출연료 어떻게 조금 더 올려줘. 네. 재벌 아닙니다. 재벌은 아니고요. 준재벌. 아니 그 재벌의 빵 터렸어요, 아니, 방금. 재벌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재벌이라고 하면 앞에 빚이 들어가야 돼요. 빚재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이게 누군가의 돈을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계속 돈을 이렇게 빌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렇고 아직까지 제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남의 돈 쓰는 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돈 이외에는 투자를 안 받아서 모든 가게들이 다 은행 빚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뭐 시행착오가 많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 나는 거를
나이트클럽의 DJ를 뛰어가면서 밤새 경기도권 DJ 뛰어서 돈 번 거를 애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이런 거를 한 근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DJ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니까요. 그죠? 질문하시죠. 지금 가게는 이태원에 한 몇 개쯤 있으신가요? 지금은 7개고요. 이태원만? 네. 이태원 외에는 2개 더 있는데 온 가족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누나들도 있고 뭐 작은 매형도 있고 이래서 온 가족 비즈니스예요. 제가 다 제 게 아니고. 주말에도 한번 가보고 평일에도 자주 가는데 네.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맞습니다. 매출. 네? 매출. 월 매출도 괜고 월 매출도 괜찮고. 영원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매출을 다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 사실 저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돈의 흐름을 잘 신경을 잘 못 쓰고 아니 뭐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아프세요? 약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프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그냥 세금조사 아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아니 진짜로 제가 만약에 돈의 흐름까지 신경을 썼으면 저는 아마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혜진 씨. 저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지 나머지 이렇게 무슨 돈 회계 이런 걸 알았으면 아마 저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못했을 거야.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네네. 뭐 홍석천 씨의 매출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벌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맞아요. 가장 궁금한 거는 홍석천 씨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맞아. 됐는지 네네.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풍문쇼 시청자들을 위해서 대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요거 시청률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리고 요식업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요? 홍석천 씨가 대박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실패도 많이 했고 대박도 냈는데 대박을 난 걸 가만히 따져보면 어르신들 말이 몫이 다리. 90%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건 옛날이고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몫이 좋은 데는 너무 비싸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기가 권리금 힘드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은 핸드폰으로 다 휴대폰으로 SNS로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역세권에서 조금 너무 멀지 않은 뭐 뒷라인 골목에 조금 저렴한 곳에 약간 남들이 안 하는 아까 얘기했던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남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분위기와 맛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마 뭐 실패 확률이 좀 적어지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 동네 분위기에서 너무 튀면요 공격 대상이 되고 첫 번째 주변 상인들한테 두 번째 이게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안 먹어보고 처음 보는 분위기면 편하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반발짝만 앞선 트렌드를 제시해주면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뒀던 게 태국 음식 쪽으로 했던 게 그 당시에 태국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만 해놓으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자, 홍석천에게 배웁시다. 네. 요식업 대박 노하우. 자, 두 번째는요. 오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봄에 시기가 중요해요? 오픈 시기가? 오픈 시기가 봄에 굉장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이게 한 4월쯤에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왜죠? 봤을 때. 왜냐하면 겨울에는 일단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건 네. 넘기셔야 되고요. 2월 달은 짧습니다. 예. 별로 뭐 효과가 없어요. 3월 달은 개강 때문에 바쁩니다. 그럼 4월 들어가면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5월이 피크입니다. 와. 5월에 날들이 많아요. 무슨 뭐 노동절도 있고 쉬고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석가탄 신날까지 쫙 그러면 사실은 4월 한 달을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5월 달부터
땡기기 시작하면 6월, 7월, 8월 이렇게 여름에는 사람들이 계속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잘 먹어요. 애지가 나면. 애지가 이거 나면. 진짜 좋은 팁이다. 이번 되게 과학적이네요. 겨울에 오픈하는 거 큰일 납니다. 왜요? 11월에 오픈하고 이러면 12월 요즘에는 연말 특수가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2월 20일부터 30일, 10일 정도만 조금 반짝이니까 나머지 20일 동안은 추워서 장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1월, 2월 추워서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11월에 오픈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근데 저는요 홍석천 씨 가게 가서 되게 놀랬던 게 그 일하시는 웨이터, 그러니까 웨이터라고 하죠. 그 점원분들이 스태프분들. 너무 다들 잘생기고 그래서 그게 혹시 지금 그 사업의 어떤 그런 노하우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정말 까다롭게 제가 뽑았어요. 일단 얼굴이 돼야 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되는 친구들을 뽑아 보니까 손님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여성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식업은.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오는데 뭐 저쪽 강남의 사모님께서 애들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당신들 이제 레스토랑 오픈하는데 저희 가게 그냥 뭐 한 중간 정도인데 그쪽에 돈 많이 주고 매니저로 데려가기도 하고 뭐 너무 많이 뺏기고 뭐 얼굴 잘난 친구들은 또 잘난 값도 해요. 이가 셀 거예요. 네. 아, 아니 저번에 갔을 때 밥 네. 먹으러 갔었잖아요. 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맞아. 아니 그래서 그치. 진짜로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맞아. 그냥 밥도 막 그냥 더 맛있게 먹게 되고 맞아. 막 너무 친절해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직원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되나요? 교육은 제가 시키고요. 예. 어떻게? 뭐 저희 가게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좀 잘 생기긴 했는데. 아니 너무 웃고 있고 몸도 좋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몸을 왜 자세히 봤어요? 보면 아니 황장 씨 아니 태국 음식 들어가셔가지고 왜 그래요? 남의 남자분들 몸을 보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저하고 오랫동안 있던 친구들은 좀 잘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 뽑은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맞아요. 하는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징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홍석천 씨 가게 가면 정말 잘생긴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요. 맞아주시는 그게 아마 노하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또 더 알려주시죠. 석천에게 물어봐. 그 세 번째는요? 창업하는 거를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거 그리고 내 옆에 정말 잘 되는 가게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잘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자꾸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건 잘하는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지 말라. 네. 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아라. 네. 사실은 이상민 씨 갑자기 솔깃해 하시는데 혹시 아니 솔깃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저도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고 장사할 건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생각. 네. 그리고 원래 레스토랑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워낙에 지켜요. 뭐냐면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또 오게 하라. 오. 요 세 그거 가지를 약간 항상. 성경책 말씀 같으세요? 네? 오게 하라, 내가 널 쉬게 하라. 오게 하라. 성경책 그리고 말씀. 석천 씨 또 장점이 뭐냐면 비밀을 되게 잘 지켜요. 과묵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연예인들이 많이 찾게 되고 연예인이 오는 가게 이러니까 더 잘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요즘에 봐도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근데 이 안 방송이랑 갈게요. 반대네요. 기간은 방송은 11월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왜냐하면 안 돌아다니니까 방송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률이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홍석천 씨는 존경심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식당에서 봐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내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벌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빚도 좀 같이 하면서 하는데 온전히 내 돈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진짜로? 아니요, 온전히 돈이 많으면 내 돈 갖고 재벌이면 내 돈 갖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재벌이 아니고 시골 촌놈이 서울 상경에서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혜 씨의 질문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돈을 빌리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다들 사업가들은 다 빚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네. 100을 빌려서 150을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계획이 정확하면 빌리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그렇죠. 그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잘 될 수는 없어요.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요.
본전 심리예요. 항상 여기서 내가 돈을 시간과 비용을 여기서 이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안 될 때 돈 더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넣죠. 살리고 싶죠. 물타기 해야죠. 예, 그럼 돈 빌리셨네 지금. 예. 빌리신 겁니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아닙니다. 빌리게 되는 거고. 아닙니다. 근데 성공은 아무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할 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그 룰라 네. 2집 날개는 천사가 잘 될 때도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레코드사에서 룰라의 어떤 그 당시에 선급금이라고 해요. 어떤 음반을 만든 제작자에게 이제 뭐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고 그만큼 제작비. 유통 마진을 많이 맞아. 가져가는 네. 형태의 계약인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 이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룰라 2집 때 2억이라는 그 금액의 선급금을 투자한 거예요. 그때 당시 큰 그분은 돈이죠. 2억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76억을 가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룰라가 사오나요? 200만 장이 팔리니까 2억을 투자하신 분은 그만큼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한 그 이익률이 대박이다. 50대 50이니까 도박이요? 그만큼 가죠. 그러니까 200배죠. 누구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2억 투자할게요. 그럼 72억 주세요. 아니, 이렇게 이제 정말 성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빌려서라도 하는 게 맞는데 그럴 가능성이 돈이 안 많잖아요. 되니까. 시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업의 변수 하나가 네. 파트너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업을 혼자 하지 않고요. 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확장하는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전문가가 올 거 아니에요. 장부 보는 분들. 이진 씨랑 좀 상의해가지고 괜찮은 분들로 하시지 않을 거면 저는 지금의 포지션을 고수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뭐 이태원은 이태원 씨래요. 홍석천 씨가 이태원 대명사라. 그렇죠. 홍석천 씨를 앞으로 이태원 씨라고 부를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요식업 사업 하시면서 방송에서 우리가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요 모습으로 정말 꾸준하게 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두 번째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으로 대박난 스타는 바로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예요. 이영애 씨가 사업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영애 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이영애 씨 그 네네. 남편분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했었는데 남편분도 엄청 재력가신데 이영애 씨도 사업을 해가지고 굳이? 기업 대박이 났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로 정말 편안하게 작품만 하셔도 네. 괜찮을 텐데. 오, 2013년도에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L이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그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이제 콘셉트가 바로 아이와 함께 쓰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 사진도 이제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고요. 이제 이영애 씨가 엄마가 된 이후에 이제 아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물티슈예요. 근데 물티슈를 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뒤지게 되겠죠? 근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임당을 같이 이영애 씨하고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좋은 화장품을 골라서 쓰는데 이영애 씨 브랜드의 L 그 화장품을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세트로. 그래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뭐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제가 이제 좀 화장품을 좀 바꿔봤습니다. 주신 거니까. 어이구. 제가 마지막 촬영 때 말씀드린 게 안 되겠어요, 이영애 씨. 그랬더니, 왜요? 한 번 거기 화장품 빠지면 다른 걸 못 쓰겠네. 제가 또 칭찬을 날려줬죠. 근데 그 실제 마음속 얘기. 진짜로. 근데 저도 굉장히 이거를 좋더라고요. 써봤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특히 클렌징 오일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다른 화장품이 만약에 땀이 나서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따갑다 이럴 때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영애 씨 화장품은 땀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도 안 따갑습니다. 마셔도 되나요? 그렇진 않죠. 먹어봐라 네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영애 씨 그 쌍둥이 남매 얼굴 봤는데 이영애 씨 외모를
완전히 물려받았습니다. 진짜 예쁘겠다. 정말 예쁘죠? 네, 그 이영애 씨의 아이들이 정승권, 정승빈이라는 쌍둥이 남매인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공헌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그 또 딸인 그 승빈 양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답지 않은 뭔가 성숙하면서도 좀 신비로운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영애 씨랑 분위기까지 똑 닮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죠. 이쯤 되면은 약간 매출이나 뭐 이런 예리하신데요? 예, 궁금합니다. 홍콩 매장에 또 진출하고 삼청동 매장은 오픈 2달 만에 매출이 2배로 꽝꽝 뛰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라도 정말 이영애 씨가 런칭한 화장품은 왠지 좀 더 신뢰가 가고 쓰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산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이영애가 될 것 같아. 그게 이영애 씨가 가진 이미지 파워. 이미지 파워 이용해서 이제 장사하는 건데 네. 사실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기사 난 다음에 그 사임당 관련주라고 테마주까지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영애 씨의 그 업계에서 이 브랜드 파워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가치가 1,500억이에요. 그래서 이영애 주식이에요. S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가 3배나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영애 말 한마디에 뭐 거의 뭐 대선 테마 같은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홍석천 씨 네. 궁금해요. 같이 드라마 하시니까 네. 이영애 씨 사업 이미지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영애 씨 성격이 좀 어떤가요? 촬영장에서 보면요, 의외로 좀 조용하고 자기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강단이 있어요. 의외로 쉽게 지치거나 뭐 이러질 않아서 사업을 해도 참 잘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남편 되시는 분이 워낙에 사업 잘하시기 때문에 이영애 씨 뭐 별 걱정 안 하고도 잘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란을 다녀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란의 대장금이 시청률이 9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애 씨한테 10년이 지난 거지만 다들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여성 대통령이 한번 중동을 가셨으니 그 다음에 여자로서 문화 대통령으로서 가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영애 씨가. 그러면 아마도 또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그 중동 전체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귀뜸 한번 좀 날려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좋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멀어서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신영 씨, 네? 화장품 사업 어때요? 저는 다른 사업 하려고.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 한번 들어볼게요. 말 못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말 못해요. 왜? 우리가 한번 말 못할 사업이에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야, 보통 이미 망한 거 아니야? 선배들이 많으니까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업? 해봐요. 제가 약간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화장품 사업 제안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 있습니다. 립스틱 사업 어떠세요? 저는 그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죄송한데 둘이는 궁합이 안 맞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아니, 립스틱, 불 들어오는 립스틱. 아닌 것 아, 좀 같아요. 그만하세요. 나 그 립스틱 말고 난 피부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습, 물광으로 약간 이런 쪽. 이름도 지었어. 이홍. 네. 우리 이홍 화장품. 근데 차원 원장님이 너무 유명하신 것 같아요. 따라한 것 같아요. 약간 짱 느낌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영애 씨 화장품 사업으로 또 연기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드라마에선 재벌 2세로 나왔었잖아요. 우리 네. 그 파리에. 맞아, 파리에 파리에 있어서. 뭐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재벌가로 장가를 간 거예요? 네, 박신양 씨와 아내 백혜진 씨가 지난 2002년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아내분이 무려 13살 연하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21살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거죠. 아이스크림 중에서 핫다즈 아시죠? 좋아하는데. 그 고급 아이스크림이에요. 브랜드 아닌가? 진짜 맛있죠. 네, 세계적으로 완전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기업인 핫다즈를 국내에 이제 처음 들여온 그 재벌가의 손녀가 바로 박신양 씨의 아내 백혜진 씨입니다. 좀 덧붙여 보자면 이 기업이 1991년도에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재작년에 영업이익만 30억 원이고 또 연매출은 350억 원을 기록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또 백혜진 씨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2000년대 세계 항공사 브랜드 가치 순위 4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유명 항공사 노스웨스트 항공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박신양 씨 정말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 들었지만 그 박신양 씨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건가요? 맞아. 박신양 씨가 아내와의 첫 만남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꾼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뭐 어디 뭐 식당도 아니고 헬스클럽에서. 호텔 헬스클럽이던데. 요즘 또 헬스클럽 미팅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진 씨 추천드립니다. 헬스클럽 가요, 나? 네, 헬스클럽 가면 괜찮은 사람들 참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제가 관리 잘하는 남자들. 네. 말 갤러리도 가야 되고 지금 헬스도 가야 되고 네. 바쁘네요. 근데 박신양 씨가 부산에 이렇게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호텔 묵었겠죠? 때마침 이 분도 가족 여행을 부산으로 갔다고 해요. 같은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헬스를 거의겠지 하다가 뭐. 호텔. 헬스를 하다가 만난 거죠. 저는 호텔에 묵어도 헬스클럽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맞아. 맞아. 진짜 여행의 코스는 조식도 먹기도 힘든 여행의 코스는 조식 뷔페거든요. 여기 가야지 시간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8시 한 번 먹고 9시 반에 두 번 먹을까? 잠깐 운동 역시 좀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건 운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그냥 우연 아닐까요? 그렇지. 시니컬한 척 하기는. 그 박신양 씨가 지금 아내와의 만남을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는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박신양 씨가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연휴였고 표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그 비행표를 구했는데 아는 그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동생의 지인이 결국에 지금의 장인어른이셨던 거죠. 오, 그럼 아까 그 아내분 아버지께서 외국 항공사 국내 대리점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 항공권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운명이죠, 진짜. 아니 그래서 전 제일 궁금한 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박신양 씨가 먼저 아내분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말을 걸게 놔두면 안 되죠. 예, 전 러브스토리 너무 좋아요. 네. 운동을 하려고 러닝머신 옆을 딱 지나가는데 운동하던 아내를 발견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첫눈에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찰나에 아내분이 가족분과 운동을 마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대로 이 사람을 보내면 난 평생 후회할 것이다. 해서 뒤쫓아가서 만났다고 해요. 가족 뒤쫓아가서 잡았어요. 뒤쫓아가서 딱 잡고 네. 애기야 가자. 박신양 씨가 뒤돌아서 가던 백혜진 씨를 붙잡고 네. 딱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백혜진 씨를 붙잡고 네. 딱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이, 이름,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오, 그 아내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내의 반응 되게 색다른 만남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한 저녁 식사 그 자리에 네? 장모님과 처남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한편을 다 했네요, 그냥. 네, 그리고 아내가 떤 다음 날 이제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아침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했대요. 조식 뷔페네요, 이거. 조식 뷔페. 그래서 오전 6시부터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더 먹으려고. 함께 우산을 쓰고 비 내리는 해운대를 같이 걸었다고 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호사다마라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소문이나 루머에 휩싸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미 그때 그 석식할 때 상견례도 했고 결혼 전제로 만난 거잖아요. 처남하고 장인 문제 없지 않나요? 그 당시에 뭐 혼전 임신설이 있었죠. 근데 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주 대중들로부터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들었었죠.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설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가 초반에 나왔고 박신양 씨가 이제 혼전 임신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21살이라는 어린 신부, 예비 신부가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혼전 임신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고 안 하면 거짓말. 다르게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한 거죠. 아니 아내의 재혼설은 뭔가요? 박신양 씨와 아내가 결혼했을 당시 약간 아내의 나이가 21살이면 사실은 나이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결혼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얘기인데 루머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의 결혼 발표 후에 이제 아내의 사진이 공개됐을 거 아니에요. 공개됐을 때 이제 그 아내를 잘 안다는 분들이 박신양 씨의 팬카페에 와서 다수의 음해성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과거에 이 아내가 그 예비 신부가 될 분이 뭐 K 씨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분과 결혼까지 했다라는 글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건 21살짜리 결혼하는 것도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혼이라고 하면 너무 헛맹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엄청난 공격인데. 네. 너무하고요. 그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으면 또 박신양 씨 얼마나 또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좀 그러네요. 예. 박신양 씨도 당연히 이제 소식을 접했겠죠. 네. 근데 박신양 씨도 소식을 접하고 이제 나름의 본인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측근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상처를 받았죠. 당연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아내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축복받을 일을 약간 음해하는 그런 과거 안 좋은 과거로 이렇게 얼룩지고 네. 비방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요. 박신양 씨가 결혼했던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박신양 씨가 결혼 전에 이미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K 씨라는 분이 원래 이제 유학을 가려는데 군 미필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병무청에 예정돼 있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허가를 받는데 박신양의 지금 현재 아내가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여서 두 사람이서 합의하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알고 나서 이게 사실혼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소송을 통해서 없었던 일로 했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강혜론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뭐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거죠. 이제 둘이 자고.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린 마음에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나중에 그렇게 큰 모르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어린 나이가 모르죠. 뭐 갑작스런 논란에 많이 놀라서 뭐 그랬을 텐데 제대로 액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달달하게 아주 너무 잘 살고 계시죠. 네. 예. 어떠신가요 요새? 그 일찍 봤던 그 딸 있잖아요. 네. 딸이 벌써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오. 나이가 됐대요. 지금 학부형이 됐어요, 박신양 대박. 씨가. 그리고 결혼 10주년이 됐던 그 해에는 한 매거진을 통해서 가족끼리 뭐 10주년 기념 리마인드 화보 촬영도 진행할 만큼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박신양 씨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국내 유일의 연기 장학회인 박신양 펀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이제 선발된 후배들에게 등록금과 멘토링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또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두로에서 굉장히 또 열연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아내의 내조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부부연을 맺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랑도 더욱 단단한 것 같습니다. 박신양 씨,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냄새 맡은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